삼국지 유비의 총나라 중 파땅은 유비가 한중을 취하기 전 북방 최전선이었던 동시에 바로 장비가 지키던 곳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파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지역 컨텐츠 올려드리는데 얼마 전에 촉 했었죠. 거금의 후원과 함께 후속편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후속편 진행합니다. 유비의 총나라 구성 한중, 파, 촉, 남중 중에서 이미 촉은 했었고 이번 시간이 바로 파예요. 오늘 반응 좋으면 한중, 남중도 곧 컨텐츠화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과 마찬가지로 이 파 땅에 오제 이전에 임금이 없었다. 황제와 고양시의 후손들이 이곳에 자기를 받아서 다스렸다.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를 했죠. 삼성태 문명만 봐도 이 일대에 중원이랑 상관없는 나라가 있었다 봐야 돼요. 우임금이 치수를 할 때 주를 칭하니 양주라 하였다. 대우치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맡겼더니 잘 안됐다. 훗날 순이 곤을 쫓아내고 그 아들 우에게 치수를 맡기니 우가 도산시에 막 장가간 신혼이었는데 치수하느라 아들이 태어나도 집구석에 들어가지 않았다. 심지어 3번이나 집을 지나쳐서 일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갓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치수 이거 실패하면 자기 아버지처럼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치수를 13년 동안 했다. 이게 바로 대우치수 일화예요. 다만 이 대우치수 일화는 그 배경이 한해입니다. 한해라 하면 한해라는 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땅, 즉 중원을 뜻합니다. 다만 이 얘기가 왜 파지에 나오느냐? 우의 처가 집안인 도산시의 근거지가 바로 파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주에 우임금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되어 있어요. 암튼 이때 주를 칭하여 양주가 되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양주들이랑 당연히 한자가 달라요. 이 양주는 나중에 익주로 편성됩니다. 희창이 상나라 주왕한테 서백의 자기를 받았을 때 9나라 중 하나가 바로 파나라였다. 즉 파구는 이 파나라에서 기인한 지역인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고대 총나라하고는 인접해 있으면서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추무왕 희발의 상주혁명 때 파나라가 참전했다. 다만 서경에는 참전국에 파가 빠진 8개국만 나와요. 그런데 얘기나 파지에는 파가 참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나라 때 일화를 봐도 참전한 게 맞아요. 이 파나라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걸 넘어서 좋아했다 되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는 보통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파나라 병사들이 전쟁 전날 밤에 싸움에 들떠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상주혁명으로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니 무왕이 파나라에 종희를 보내 자작으로 책봉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종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종은 종친할 때 그 종, 그리고 희는 주나라의 국성입니다. 즉 희씨 한 명을 보내서 자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초나라는 희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랑캐라에서 자작을 주었는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다. 희성을 보내서 자작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주나라 왕실의 희성이라면 최소한 후작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풍속이 선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신도 많이 나고 효자, 열녀가 많이 났다. 대표적인 충신이 바로 만자입니다. 파나라에 모반이 일어났는데 만자가 초나라에 구원 요청을 해요. 도와주면 성 3개를 내주겠다. 초나라가 지원을 해서 모반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내밀죠. 약속한 성 3개 내놔라. 만자가 성 대신 내 목을 가져가라 자결해버립니다. 그래서 파나라에서는 그 만자의 목을 성 대신 초에 보내는 거예요. 이에 초나라 왕이 감격하여 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만자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 상경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군왕이라고도 하는데 낭중 사람이에요. 한나라에서 관직을 하고 있는데 왕망이 나라를 찬탈하죠. 초연은 왕망을 따르지 않고 낙향해버립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니 공손술이 온 거였다. 공손술이 그를 초빙하려 하는데 이걸 또 거절해요. 그래서 공손술이 열받아서 사약을 내립니다. 이에 초연이 주나라 무왕은 덕 있는 군주였음에도 백의와 숙제는 그를 따르지 않고 상나라에 충성하고자 끝내 굶어 죽었다. 나라고 왜 죽음을 마다하겠느냐 하면서 독약을 들이키려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 초영이 만류하면서 사약을 갖고 온 사자한테 로비를 해요. 800만 전을 냈다. 이에 공손술이 그래 그러면 그 돈 받고 살려주라 합니다. 이후 공손술이 패망하고 광무제가 그를 기려 사당을 짓도록 하고 그 800만 전을 그 가문에 돌려주었다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징기산, 어망사 등 충신과 양리의 사례들이 많다. 심지어 유명한 연료들도 있어요. 안제 때 강족이 난을 일으켜 이곳을 침범하자 3명의 여인이 잡혀서 험한 일을 당할까봐 자기를 해버려요. 이 여자들이 도망하다 한수에 투신하여 자결했거든요. 꾀꼬리가 슬퍼하며 그 서한수를 배회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노래를 짓는데 표절입니다. 꾸렁꾸렁 우는 꾀꼬리야 뭐 이런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시예요. 바로 그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꾸렁꾸렁 오는 물수리야 하수 모래에서 뭐하냐 이런 시가 있는데, 새를 황조에서 적으로 바꾸고 물을 하수에서 서한수로 바꿨으며 요조숙녀라는 어휘도 차용했어요. 한마디로 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 보면 주나라의 권위가 약해질 때 파나라의 군주는 칭왕을 합니다. 이때가 총나라는 두우 때인데 두우는 질세라 제를 칭합니다. 물론 훗날 진시황의 황제 개념은 아니고 비슷하게 오제에서 제를 따온 거예요. 일단 왕보다는 높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런 중원의 전력에서는 기회가 있으면 칭왕을 많이 하죠. 고구려나 백제, 신라, 외 다 칭왕했습니다. 칭왕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다시 그 삼천포를 한번 빠졌다가 갑시다. 삼천포 비하는 건 아니고 들러서 수려한 경관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옛날 영상 지금에야 올려주는 채널 많죠.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옛날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일본 국보 2호 인물 화산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가 남제왕을 길이 받들고자 이 청룡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48자가 써있는 유물입니다. 여기서 남제왕이 개체천왕이냐 동성왕이냐, 저는 이거 당연히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보고 찾아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요약해보자면 일본 학자들은 이 남제왕을 개체천왕으로 보고 사마 즉 무령왕이 일본왕을 상관으로 보신 사례이다. 국내 학자들은 남제왕이 일본왕이 맞다, 다만 받들봉자가 아니고 목숨수 즉 장수를 기원한 것뿐이다 해서 동성왕이다 계로왕이다 갈립니다. 양국에 따로 이걸 업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오늘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학자들 그리고 국내 학자들 모두 이 남제왕을 자기 즉 봉으로 봅니다. 이 편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제가 누구 이름이냐, 그런 이름 없는데, 그럼 남제라는 땅이 있느냐, 그런 땅 없는데 되는 거죠. 물론 조서나 외교 문서에는 왕의 명호나 봉호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편견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조서나 외교문서도 아니고 사마 즉 무령왕이 소시적에 개인적으로 만든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 하냐면 남제왕은 남대왕 즉 개체천왕이다. 개체천왕 이름 남대적의 남대와 남제 즉 음차가 오호도 오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설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제와 대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것입니다. 대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의 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와 부수를 공유한다거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아요. 어떤 사설을 봐도 이런 통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제왕이 동성왕이라 주장하는 국내 학자들도 이걸 반박을 못합니다. 개체천왕이 아니다, 이건 반박하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남제왕이 동성왕이다 이걸 입증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기가 찰 노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남제왕 자체가 봉호나 명호가 아닙니다. 남제가 이름이나 지명이 아니라면 뭔가 뜻이 있는 왕의 명호일 텐데, 동양에서 일단 민간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 명사와 같은 뜻의 명호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즉 남제, 여러분들 다 아는 한자예요. 사내 남의 아우제 즉 남동생이란 뜻입니다. 이게 한문이 쉼표 띄어쓰기가 없어서 생기는 패단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남제왕이 아닌 남제왕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즉 남동생이자 왕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원초적인 해석이라 이걸 모를 리가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제 생각이랑 동일하게 과거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한 명 있는데, 문제는 이 해석이 사장됐습니다. 왜 이 정확한 해석이 사장됐냐 보니까 하필 고기 좋아하시는 학자분이 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개체천왕을 뜻하고 무령왕이 개체천왕의 친형이다, 이런 국뽕식 결론을 그래서 이 남동생 해석도 국뽕 프레임에 갇혀서 지지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암튼 이 남동생 해석이 타당하다는 사료를 근거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동거울을 만들게 한 주체는 사마입니다. 이건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사마는 무령왕의 이름이죠. 즉 이 글은 무령왕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왕은 무령왕의 종제, 이복동생이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종제라고 생각해요. 일본서기 주석 백제신찬에 무령왕은 계로왕의 아들이고 동성왕은 곤지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로왕과 곤지는 형제입니다. 일본서기는 내용을 충분히 판단해야 되는데 무령왕이 일본왕의 아들이다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조할 동기는 없어요. 무령왕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태어났고 일본에서 곤지가 숙부이자 양부 역할을 했다.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무령왕의 생년이 곤지가 일본에 간 해인 것으로 입증이 됐어요. 즉 무령왕과 그 뒤에 곤지의 아들로 태어난 동성왕은 일본에서 곤지의 부부 아래 형제처럼 자랐을 것입니다. 앞에 개미년이냐 미년이냐 이건 최근에 국내 학자분이 입증을 했고, 개미년이 아닌 미년 479년이다 저는 타당하다 생각해요. 다만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관심 있는 건 이 남제왕 이 단어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다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성왕이 무령왕보다 나이가 어린데 먼저 백제의 왕에 오릅니다. 이에 사마 즉 왕에 오르지 못했던 당시 무령왕이 내 남동생이자 왕을 길이 받들고자 이 거울을 만든다. 즉 남제왕이라는 명호의 왕을 길이 받들고자 이 거울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남제를 남동생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마가 종제인 동성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징표다. 그런데 그냥 왕이라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굳이 남동생임을 끼워놨느냐? 내 집안에 가까운 동생이 왕이 됐다 이거예요. 가호 한번 잡은 겁니다. 무령왕이 이 가호를 안 잡고 그냥 왕이라 했으면 이 남재왕이 영원히 개체천왕으로 해석될 뻔했어요. 물론 일본 학자들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보통 사서에서 남동생을 칭할 때 그냥 제라 하지 남재라 하지 않는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제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 남재라는 표현도 꽤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근거를 들어드릴 건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진수가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 거울이 만들어지기 불과 200여 년 전의 기록이에요. 공교롭게 웨이 여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부서, 남편이 없고 유남재 좌치국, 남동생이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남재 나오죠. 이 남재라는 표현은 삼국지뿐만 아니라 한서에도 나와요. 후, 자부, 남재, 보광, 계모, 위씨. 훗날 자부의 남동생 보광이 위씨를 칭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제가 남동생을 칭하지만 고대에는 그냥 동생이란 뜻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재, 여재 구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사서에 주로 제만 나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이 주로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령왕도 굳이 제가 아닌 남재라 명시한 이유가 당시 일본에서는 전세대 여왕도 있었고 여자도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다 딱 명시한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남재 띄어쓰기 하고 왕이라는 자는 사마의 종제 또는 이복동생이자 왕위에 오른 동서왕이 맞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 측의 개체천왕이라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게 양보에서 개미년이 맞다 쳐도 개미년이면 503년입니다. 그런데 개체가 506년인가 507년에 왕이 돼요. 왕에 오르기 전인 왕도 아닌 자를 왕이라 칭하는 것은 마치 위왕 조조가 살아있는데 가후 이런 애들이 조비한테 왕왕거리는 거랑 같아요. 목이 잘릴 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학자들도 남재왕이 누구 병호냐 하면서 못 받아치고 있다. 이런 교통정리는 업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참고로 무령왕이 누구 아들이냐, 국내 사서와 일본 서기의 기록이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서기, 정확하게 말하면 주석의 백제신찬이죠. 이걸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무령왕릉 발굴로 일본 서기의 기록이 입증된 것도 있고 정치적 정황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계로왕의 동생 곤지가 일본에 갈 때 곤지가 형 계로왕한테 아내를 내달라 합니다. 형수님을 제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일부 관점에서 이거 무슨 형사취수제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한테 한성도 빼앗기고 나라의 존망을 다툴 때였다. 곤지가 일본으로 가는 게 한성 털리고 직후입니다. 당시 계로왕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다. 실제로 무령왕의 탄생 일화를 보면 일본 가다가 섬에 들러서 태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님 지금 나라가 존망을 다투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으나 왕실의 씨앗 하나라도 일본에 꼽을 쳐두자. 임신한 형수님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데려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로왕 나중에 고구려군에 잡혀 죽죠. 그 다음 문주왕도 암살당하고 그 다음 때 삼군왕도 사실상 암살당합니다. 나라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고 자란 동성왕 무령왕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곤지가 일본으로 무령왕을 빼돌리지 않고 일본에서 동성왕을 낳지 않았으면 백제 왕실의 씨가 마를 뻔했다 이겁니다. 원래 계로왕의 아들 무령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본에서 죽은 곤지의 아들 동성왕을 밀었다. 참고로 곤지도 문주왕 때 백제의 정치적 복귀를 했다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일본왕이 그 동성왕이 왕위에 오르러 갈 때 병사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일본서기 보면 동성왕이 그 곤지와 일본 왕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정황도 있어요. 일본왕이 백제 왕위에 오르러 가는 어린 동성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외손이든 외조카든 관계가 있겠죠. 이때가 일본에서는 웅량왕 때인데 웅량왕이 그 해에 죽거든요. 죽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무령왕이 곤지의 아들 동성왕에게 밀렸던 이유로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동성왕이 암살당하고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삼천포 잠깐 구경하러 왔다가 텐트 치고 1박을 해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진나라 해왕이 황금똥 싸는 소가 있다 사기를 쳐서 촉의 노자왕 두로가 그 소 나 좀 다오 소를 받기 위한 길을 잡고 진해왕은 그 길로 촉나라를 정벌하니 그 길을 서구도라 하였다 했었죠. 촉이 망하니 파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월 동주라고 오나라 월나라가 아무리 싸워도 공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뭉쳐야 하는 법인데 촉과 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에 사람이 하나 껴있었습니다. 촉왕 두로의 동생 저후가 파나라와 은밀히 내통을 했다. 그래서 싸움이 나요. 이에 파나라가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해왕이 파를 구원한 후 촉을 멸망시켰다. 이때 합종 연행으로 유명한 소진장이 있죠. 그중 장이가 진나라의 해왕 밑에 빙기구로 있었습니다. 이 장이가 파나라를 멸망시키고 강주에 성을 쌓았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이가 이 시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다수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왕이 촉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을 때 같이 세트로 조진 것 같아요. 춘추시대 초기에는 그나마 낭만이 있었지만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정명가도 마냥 옆나라 측에 길 좀 서도 하면서
없어서 그냥 세트로 정벌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암튼 이렇게 파는 진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해왕 지나 무왕 지나서 소양왕 때 파군에 백호가 나타났다. 감령 출신지 파군하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 백호가 한 마리도 아니고 때로 나타났다 되어 있어요. 4개 군에 걸쳐 12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다. 백호는 나타나서 사람을 안 죽이면 길조고 죽이면 흉주라 했죠. 소양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이 백호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이민족들이 이 백호를 사냥하니 강두호자라 불리고 호랑이 사냥을 업으로 삼아 한 고제 때도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7개의 대성 가문으로 세족화되니 판순족의 기원이다. 그리고 이 판순만이들이 영제 때 182년에 모반을 일으켰다. 다 한 얘기니까 백호와 판순족 이야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낭종 출신 법목이 한나라 고제 때 활약을 하였다. 한신의 암도진창, 삼진 대작전 때 활약한 인물입니다. 종인들을 이끌어 북진하였다. 이 종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파 땅에는 복, 종, 저, 공, 노, 양, 이, 단 등의 만족이 있다. 그중 종인을 뜻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앞서 언급한 강두호자들, 즉 훗날의 판순만이들이에요. 당대로 보면 파만, 파이, 즉 파땅의 오랑캐라 보면 됩니다. 이 법목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바로 이 강두호자 종인들을 대성 세족 가문으로 성장하게 해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한신의 암두진창으로 유괴가 관중을 확보하죠. 이때 법목이 공을 세우고 한 고제 유괴랑 정치적 타협을 합니다. 유괴가 법목에게 장한 땅을 봉토로 내려요. 다만 큰 땅을 준 건 아니고 건장향이라는 향끝마을 하나를 준 겁니다. 이 뜻은 니네 종인들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잘 부탁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인들, 즉 강두호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법목이 그들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법목이 건장향후 자리를 마다해요. 그러니 유괴가 그래 사내라면 금이 환영해야지 하면서 법목의 고향 낭중 땅에 자향후 자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법목이 이걸 또 마다해요. 대신 조건을 붙입니다. 나는 됐고 우리 종인들 고생했는데 얘들 세금이랑 부역 좀 면제 안 되겠냐. 유괴가 이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성들이 세족화되고 훗날 판순족의 기원이 되었다. 법목의 고향이 낭중이랄 것 같으면 바로 장비의 파서군 취소입니다. 제가 왜 항상 장비의 1만 파서군을 정예 중의 정이라고 하냐면 이 파군의 종족들이 전투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용맹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파군이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토지 등급이 하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급에서 좀 나은 정도다. 거기다가 환제 때 그 사도 연속이던 단망이라는 자가 파군 퇴수에 부임했는데 이때 지역 선비들이 호소하고 그걸 단망이 상소한 내용을 참고하면 파군은 현이 10개 남짓인데 그 땅이 넓은 데 비해 현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어떤 현은 군 치소로부터 천리 밖에 있으니 태수나 자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수로와 육로가 험하고 산에는 호랑이까지 나온다. 3개의 물길이 범람하면 그 일대가 태초마을로 들어간다. 거기다가 웃긴 게 뭐냐면 여장을 한 도적 1천여 명이 각지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 여장을 왜 하냐면 검문 검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겠죠. 이런 곳이니 사람들이 억셀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호족들은 먹고 살기 좋았다. 여기에 염철관이 5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혼란한 시기에는 호족들이 이거 다 독점해버리는 것입니다. 감령의 가문이 그 중 하나였다. 암튼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용맹할 수밖에 없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영상 초반부에 파나라 병사들이 주무왕의 상주혁명 때 전쟁에 들떠서 춤을 췄다 했었죠. 고제 유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목의 종인들이 싸우기 전에 선봉에서 춤을 추더라. 유괴가 이 모습을 보더니 감탄을 하면서 저것이 바로 옛 주무왕 때 저들이 추던 춤이구나. 즉 이 전쟁할 때 추던 춤이 1000년 가까이 계승됐다는 거예요. 유괴가 저 춤은 계속 전승되어야 한다 하면서 궁중의 악인에게 그 춤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것을 바로 파유무라고 한다. 이 종인들이 바로 그 낭중 유수 일대 살면서 용맹을 타고났다 되어 있거든요. 굉장한 전투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파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이 낭중 즉 파서 일대 사람들이 그중 으뜸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장비가 맡은 파서는 오나라의 단양 같은 곳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장비가 위원에게 한중독에 밀린 이유가 뭐냐, 유비는 한중 막루 세우는 노가다는 위원한테 시키고 장비의 파서군을 주요 전투 요원으로 삼아 북진하려 했던 거예요. 장비가 한중으로 가버리면 이 싸움 잘하는 파서군들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유비가 진창이 아닌 자기로 출병하면서 틀어졌죠. 장비의 정예군과 마초의 정치적 이름값. 유비는 이걸 등에 지고 북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총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비 얘기 나왔으니까 장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장합이 조조의 명을 받고 국지전을 일으키죠. 이 파서군 백성들을 위로 빼돌리는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비가 급하게 공안에서 복귀했는데 장비한테 명하여 장합을 저지하라. 그래서 파서 태수 장비가 낭중에서 출병합니다. 그리고 50여일의 대치 끝에 팔목무산에서 장합을 격파하죠. 샛길로 돌아가 기습한 거예요. 장비가 굉장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파서군 1만은 정예 중의 정이었다. 장합이 말도 버리고 급하게 도망했다. 이에 장비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팔목산에 글씨를 새겼다. 말을 세워 새긴 글이라 해서 임마명이라 합니다. 한장군 비 정병 만명으로 적장 장합을 팔목에서 깨부수니 말을 세워 글을 새기노라 이런 글입니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탁본은 남아있는데 장비가 글을 새겼다는 바위는 소실됐어요. 어떤 시청
시청자분께서 유장인가 촉인가 컨텐츠 댓글에서 파는 왜 파동 파서 갈려있느냐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동 파서에다가 그냥 파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군, 파서군, 파군을 3파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유장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파군이 땅이 넓고 현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어서 나눠야 된다는 주장은 원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단망도 그 상소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통치가 너무 힘들다, 땅을 나눠야 됩니다 였거든요. 환제가 이것을 고려를 했으나 허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즉 파군의 분할 논의는 환제 때 처음 시작되었다. 나중에 유장이 여길 익주목으로서 통치하니 이거 문제가 좀 있다 해서 파군을 나눠버립니다. 아나닌 조영이 유장에게 파군을 분할 통치해야 한다 하니 파나라의 전통 치소가 있던 강주 쪽을 영령군이라 하고 백제일 때를 고른군이라 하였다. 자, 그런데 201년에 백제 출신 권윤이 건 이야기를, 참고로 당연히 우리나라 백제 아니에요. 여기서 백제라 하면 오복현, 즉 유비가 나중에 영안이라 칭하는 곳입니다. 이 권윤이 그래도 역사와 전통에 있는 파의 이름을 가져가야 된다. 유장이 그렇게 해라 하니 강주일 때 영령군을 파군으로, 백제일 때 고른군을 파동으로, 낭중일 때를 파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파가 만들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그 밑에 그 파동 속국도부도 생겨요. 이 파땅은 나중에 이염이 날먹하고 싶어 합니다. 3파와 탄거, 부릉을 묶어 하나의 주, 즉 파주로 만들자. 그리고 그거 내가 좀 다스리게 해달라. 그런데 제갈량이 막 헛소리 하지 말고 북벌하게 한쪽으로 끼웠나 합니다. 그래서 이염이 불만을 품고 사마이는 내가 항복만 하면 개북권을 들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왜 대우를 안 해주냐. 제갈량이 이걸 눈 감고 넘어가 주는데 나중에 4차 북걸 때 이염이 제갈량을 정치적으로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제갈량이 이염의 만행을 공론화시켜버립니다. 이염이 나락가는 이유예요.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이염이 이미 창룡문과 백호문을 만들었다. 제갈량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나름의 치소를 지 맘대로 만들려 한 거예요. 참고로 파동군은 유비 때 한 번 없어집니다. 도입으로 격화됐다가 고른군이라 칭하였다. 그러니 이 백제일 때 살던 사람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지역명에 파가 들어가야 된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 유비가 그걸 듣고 막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다시 파동군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군인데 재밌는 사실이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전한 평제 때 가구수가 15만 8천여 호, 인구는 70만 8천. 동안 순제 때 31만여 호에 인구 108만, 환제 때 넘어오면 46만여 호에 인구 187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1가구당 인구수를 보면 전환기보다 후한 때도 줄었죠. 전환 때는 1가구당 4명 5명 살았다고 하면 후한 때는 3명 4명으로 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광무제와 공손수의 대립, 그리고 인근 강족의 모반, 이런 걸로 가구당 인구가 줄고 피난민들 유입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겠죠. 마지막으로 상거가 파지를 쓴 게 성안이 망하고 나서거든요. 참고로 상거가 관리로 있던 성안을 바로 그 손성이 멸망시켰어요. 엄밀히 말하면 환혼을 따라 출병해서 같이 멸망시킨 거죠. 상거, 손성 둘 다 동시대에 살면서 삼국지 관련된 걸출한 기록을 남긴 자들인데, 상거가 파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성안을 세운 초대군주 이웅을 띄워놨습니다. 이웅을 저족으로 비천한 출신이라 하는데 이 이씨가 나박두기, 즉 타군의 대성이었죠. 물론 몇백 년 올라가면 강두호자, 즉 오랑캐 출신이 맞긴 맞아요. 다만 절대 한미한 가문 출신은 아니었다. 이용의 부친이 촉으로 피난해서 그 일대를 짝 먹어버리는데 돈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암튼 상거가 뭐라 했냐면 이용은 그 집안이 그저 탄거의 군인 집안이었는데 이 파가 성스러운 곳이니 이용 같은 자들이 나는 것이다. 그 예를 든 것이 옛 윗땅에 사록산이 무너지자 진나라 점쟁이 복원이 반드시 이곳에서 성녀가 난다. 그 성녀가 바로 왕정군입니다. 왕정군을 왜 성녀라 하냐면 굉장히 우연히 황후가 됐고 전국옥세 보면 한쪽에 깨져 있다 하잖아요. 이 전국옥세를 집어 던진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조조의 딸 조절, 그러니까 한나라 황후로서 오빠 조비의 찬탈에 붕괴해서 오빠니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저주를 하면서 옥세를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 옥세를 집어 던진 사람이 바로 왕정군이에요.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왕정군은 왕망이랑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망을 고위직에 올린 자도 왕정군이에요. 즉 친지들조차 왕망의 야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망이 찬탈하니까 옥세를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전국옥세의 진품은 한쪽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스러운 땅 사록산 일대에서 성녀 왕정군이 났듯이 성스러운 파 땅에서 이용이 났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파에 대한 지명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